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에서 보호적 관련된 정책 연구하고 있는 황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김민영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발표를 잘 해주셔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는 원래 강의나 이게 발표를 할 때 주로 글로벌 보호지역 정책 동향 이런 거, 국제 보호지역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요. 오늘 앉아서 들으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국제보호지역을 저희가 얘기하는데, 국제보호지역이 그러면 이제 지구 생명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그런 포지셔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국제보호지역이 지정되고 관리됨에 있어서 국가보호지역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보호지역 정책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보존 목표가 어떻게 이제 세팅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자연이나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보호지역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헌법에서부터 이제 보호지역 관련법까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나서 우리의 국가 목표를 어떻게 세팅해서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는지 2030년까지 그런 얘기하고, 제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아까 BR의 자연과 사람과의 공존, 이게 컨셉이 딱 똑같거든요. 지금 자연 공존 지역하고요. 그런 보호 지역과 더불어서 지금 자연 공존 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까라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보존 목표입니다. 이걸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된 논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나 보다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글로벌 보호지역 차원에서 전지구 차원에서 우리가 보존을 얘기할 때 정량적인 목표를 세팅한 건 1992년이 최초입니다. 92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리우 협약해서 리우 지구정상회의를 비롯해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그때 이제 세계공원총회에서 보호지역 타겟을 10%, 전국에 한 10% 정도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팅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발전해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와서 전략계획에다가 목표를 잡았죠. 그렇게 잡으면서 그 지역이 페이퍼 파기 아니라 그냥 지정해놓고 이거 보호하는 거야 라고 하고 많은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게 한 1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거 10% 세팅하지 달성은 못했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에서 만나서 육상은 17% 정도로 하고 해양은 10%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을 좀 더 해보자. 그 대신 생태계 다양성이나 그다음에 중요한 지역, KBA 지역들도 포함하고 이런 이제 서사를 좀 붙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 그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을 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17%, 10%를 하자고 했고요. 그게 육상은 거의 달성이 되고 해양은 이제 조금 더 못 미치고 했었지만 지난 22년에 만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30by30 타겟 한번 지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물다양성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30by30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 30%를 보호해보자. 무엇을 가지고? 보호지역과 OECM을 가지고. 그래서 2010년에 처음 개념은 등장했지만,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OECM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존 수단인데 쭉 풀어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준보존지역 개념의 기타 등등을 모아놓은 겁니다. 기타 등등 다 모아서.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기여하는 것들은 다 모아서 OECM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밑에 2030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타겟을 설정할까? 과연 이걸 성취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목표는 뭘까? 30%만 하면 되는 건가? 이제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놓은 이유는 지구의 30% 보호하는 게 최종 타겟은 아니라는 거죠. 인터림 타겟이다. 중간의 타겟이다. 지구의 절반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구의 절반을 보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라는 게 또 중요하겠죠. 지구의 절반을 보호하면,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할프얼스라는 책을 보면 지구 생명다양성의 85%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생물다양성의 그 자체로서 서스테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도 사람이 살아갈 만한, 생명이 살아갈 만한 기후가 되고 양질의 삶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거 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게 할프얼스입니다. 그래서 야생, 자연에 이제 한 50% 정도는 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자연 공존 지역 이런 것들의 중요성, 생물권 보존 지역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H 타겟 11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30by30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이걸 다 읽어보실 수는 없을 텐데, 크게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굉장히 뭐가 많이 붙었어요. 뒷부분에 뭐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원주민의 권리 관련된 얘기입니다.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존에 뭔가 저해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이용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단서는 보존에 저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존하자라고 하는 수단을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간단히 얘기해서 라이트 컨서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저희는. 여기서 라이트는 오른쪽 왼쪽 할 때 라이트인데 오른쪽만 보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적합한 위치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라이트 로케이션을 찾아서 라이트 플레이스를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태계적으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생태계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적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연결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말하는 라이트는 권리입니다. 권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생의 인류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권리, 미래 세대의 권리를 포함한 좀 폭넓은 의미의 권리를 보존하는 형태의 라이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타겟 3를 저희가 30x30 얘기를 하지만 모든 타겟과 GBF의 모든 타겟이 연동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슬라이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지난 10월에 CBD에서 지금 10월이 아니죠. 11월에 있었던 CBD 총회에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17.6% UNWC 발표한 게 해양은 8.4% 정도 보호하고 있다고 리포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숫자는 8.4%의 해양입니다. 이 숫자가 10%도 아직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관할 해양 내의 8.4%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나라 관할 해역 이지해서 1.81%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8.4%는 공해를 포함해서 8.4%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할권 바깥에까지 다 해서. 관할 해역만 하면 이 숫자는 엄청 올라가는 숫자이고요. 그래서 해양 쪽에 굉장히 대형 보호지역들을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보존 체계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그다음 자연공원법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1987년에 환경보전법 생기면서 환경법 하면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특히 환경은 생활환경 쪽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90년대 이후, 여기서 말하는 90년대가 아까 얘기했던 리우 정상회의나 지구회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그다음에 2000년대에 보호지역 관련법들이 분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보호지역들이 지정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립공원들도 추가 지정되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환경 보존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현진의 보존. 좋은 곳은 보호하고, 좋은 곳은 보호하고, 좀 훼손된 것은 복원하고, 그게 한 축에 있고요, 중앙에.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정도는 멸종위험 지정에서 보호 정도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뭔가 현지외 보존이 필요하겠다. 현지 내에서 보존 안 되는 현지외 보존도 하고, 그 다음에 침입외래종이나 좀 위험 요소들, 이런 거 관리하는 게 또 한 축에 있습니다. 그게 보시기에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자연에 대해서.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알기 위한 조사, 연구, 모니터링 이런 게 한 축이 있고요. 그런 결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걸 조금 가공해서 생태 자연도도 만들고 생태계 서비스 평가도 하고 그런 축. 그래서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중앙 부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호지역 체계입니다. 보호지역 체계를 얘기할 때 제가 헌법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헌법 3조 5조 환경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 현생 국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 깨끗하고 건강한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와 함께 그 환경을 보호할 의무도 지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헌법에서의 환경권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생활할 권리도 있지만 그걸 보호할 의무도 있다. 환경적 책무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헌법의 항공권을 받아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환경권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가의 책무는 무엇이고 국민의 의무는 무엇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자연환경은 육상과 바다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에서 2조 정의에서 환경유지 기본법에서 2조에서는 자연환경은 육상과 바다를 다 포함해서 생물과 그 생물을 둘러싼 비생물 환경까지 모든 것들의 상태를 자연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가면 육상만 해서 자연환경보존법이 있고요. 바다든 해양환경보존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법에서 얘기하는 자연환경은 정의에서 바다를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법에 따라서 수립된 이제 계획들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바다를 얘기하고 있죠. 환경기본법에서 하니까. 근데 자연환경보존기본계획에서는 바다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거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종합계획, 뭐 20년 계획, 10년 계획들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생물다양성법은 사실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환경보존법 이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생다법인데요. 그래서 범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을 얘기하는 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체계이고 이제 저희가 보호지역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알고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개별법으로 분화가 됩니다. 저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을 중앙에 넣었지만 다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법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보호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보호지역이 중복 지정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순기능이 있죠. 다양한 가치를 본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그 지정해 놓으면 규제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권력에 관심이 또 붙기도 하고요. 나보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사유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복 지정이 이제 그러면 그 중복 지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지시자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지시자의 고민도 국가 차원하고 그다음에 국제 차원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게 체계적으로 갈 거냐, 시스템화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중복 지정되는 미다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시스테매틱하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이건 아까 얘기가 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국제보호지역에 아까 그 김은영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어를 유네스코 보호지역 이렇게 안 쓰고요. 유네스코 지정지역이라고 쓰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하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보호지역의 글로벌 정의에 부합하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제법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지정지역 보호지역들이 정확한 컨셉으로 따졌을 때 컨셉에 부합하느냐 이건 이론의 여지가 있어서 지정지역이라고 쓰셨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국가목표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국가목표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쿤밍 몬트리올 GBF에서는 국가 타겟을 육상과 해양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육상, 내륙 수역, 해양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해 보면 2003년도에 23년에 제가 연구할 때의 숫자인데요. 육상은 17.1% 보고 내륙 수역은 21.6% 상당히 많죠. 내륙 수역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보호하는 정도가 제법 되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연안해양은 한 1.8%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바다를 제외하고는 뭐 육상 쪽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다음에 중요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라이트 플레이스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데나 그냥 보호하면 그냥 지정해서 보호하겠다라고 페이퍼팍처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플레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 면적은 17.3%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KBA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입니다. 40개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28.7%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호지역 시스템에서. 뭐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UNEP WCM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차원에서 전 지구 차원에서 KBA를 한 78% 정도 보호한다고 해요. 78%인가? 68%인가? 68%입니다. 68% 정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좀 숫자 차이가 KB 좀 나죠. 2배 정도. 그 다음에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그나마 생태계가 좋은 곳일 텐데 11.2%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그래도 좋은 지역인데 근데 11.2%만 보호하고 있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안 놀리셔도 되는 이유는
생태자연도를 만들 때 보호지역들은 별도 관리구역에서 빼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지역들은 다 빠져 있고, 보호지역,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보호지역 컨셉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생태자연 1등급에 있는 뭐 특별보전 해역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지금 저희 법제도상에서 보호지역으로 빼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만 해서 11.2%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인 거는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도 1등급 지역이 우리나라에 한 뭐 4만 정도가 되는데 32.2%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는 게 뭐 글로벌 평균 정도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육상 중요지역을 보호하는 데는 우리가 뭔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양 지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을 통한 자연 공존 지역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각 뭐 부처별로 그다음에 뭐 보호지역 유형별로 중장기 계획들이 있어서 뭐 확대도 하겠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관리를 진단해서 뭐 이제 관리를 증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모아서 작년 이제 12월에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국가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그거 수립할 때 저희가 참고했던 내용들이 방향성을 고민했던 것들은 이제 사회 전반의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정부 주도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공존 지역이나 다양한 거버넌스 같은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나 멸종 위정 보건 뭐 이런 거에 너무 생물 종에 포커스 맞추는 것보다는 그 이상 기후 대응이나 양질의 삶이나 그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 그런 식으로 가치의 확산이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하는 보호 지역 체계가 규제와 뭐 풍부한 보상이 아니라 규제와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규제와 조금의 보상과 지원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연성기범을 좀 확산시키는 방향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연성기범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 자발 참여, 자율규제 이런 형태로 뭔가 긴 호흡에서 지금 당장 2030년까지 30%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긴 호흡으로 2050년까지 긴 호흡으로 R+라는 그런 큰 타겟을 놓고 긴 호흡으로 뭔가를 보존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연 공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쭉 담았습니다. 그래서 MBSAP에 담긴 내용입니다. MBSAP에는 우수 지역 발굴 확대해서 30%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GIS DB를 통합해서 이것들을 이제 대중에 공개해서 접근성이 높도록 특히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자연자본 공시화라고 해서 자연 공시가 있어서 기업의 활동이 얼마나 생물 다양성 의존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정보 공시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생태 정보가 공개된 게 없어요.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는데 내가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그걸 확인할 기반 정보 제공이 접근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도 MBSAP에 담겨 있고요. 그런 이제 GIS 정보 통해 있고, 그다음에 생태 우수 지역 해서 질적인 관리 개선도 같이 하겠다. 그다음에 법 제도적인 보완도 같이 하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보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도 담보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생태 관광 활성화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혜택을 강화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는 가중치를 좀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중치는 어디에다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냐? 보호지역 내에서 PS를 사면 보호지역 내에는 좀 더 가중치를 주겠다. 그다음에 그 우수한 지역들은 또 연말에 확인해서 뭐 우수 사례를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보호지역의 포커스가 맞춰진 2030 보존 전략 확대 전략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을 보존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MBSAP에는 크게 담기진 않았는데 이 로드맵에는 담겨 있고요. 질적인 관리 개선도 효과성 평가에서 진단하겠다는 거 멈춰있던 것들을 그런 걸 글로벌 차원에서 검증받겠다라고 ICN 녹색 목록에 인증받겠다는 내용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생 협력 이런 생태관광 그다음에 협력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잘 보존된 자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개발해서 하는 것들도 3.2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표들이 생물권 보존 지역이나 람사르 습지 도시나 이런 자연에 기반해서 발전 모델을 발굴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에 좀 담겨 있고요.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으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공존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다양성 기하는 기타 등등을 모아놓은 거인데요. 자연 공존 지역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처음 등장한 거는 CBD 텍스트에 특별한 보존 조치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92년도에 처음 등장한. 근데 OECM이라는 등장이 풀로 등장한 거는 2010년이거든요. 근데 2010년에 이 용어가 등장한 이후에 개념 적용까지 가는데 8년이 걸렸어요. 결국 나와서는 기타 등등인데, OECM 기타 등등인데, 그 기타 등등을 정의 내리는데 8년이 걸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논의를 했고요. 어떤 지역들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 하고, 이 개념을 국가 차원에서, 각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그러면 잘 이해해서 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근데 우리나라의 방향은 자연 공존으로 보고 자연 공존지라는 명칭을 넣고 우리가 정통적으로 해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송계나 그다음에 마을 어장 같은 어촌계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혜택을 쉐어링하고 같이 케어링하고 쉐어링했던 그런 전통의 개념을 가져가자는 거, 그런 거와 그다음에 기존의 규제 베이스를 자발적인 참여 베이스로 가자는 그런 공존 문화 차원에서 하자는 거 차원에서 가려고 지금 도입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주목할 점은 생물다양성 가치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OECM은 자연공존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그다음 기타 지역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군사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근데 특정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속 가능 이용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보존과 병립해서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원주민 관할 지역입니다. 원주민들은 수천 년간 그 야생지가 그대로 보호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방식은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대로 관습적 관리들 이런 자연 공존 지역처럼 OECM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보고 병립할 수 있다는 게 주목할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나름 정리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버전 2.0까지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글로벌 지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는 뭐 관련 자료들 이런 거 참고해서 이렇게 해 봅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관련된 것들이 제법 있지만 우리나라 차원에서 주요 검토 대상으로 해서 한 23개 정도 유형을 좀 뽑았고요. 그 유형들이 이제 뭐 여기에서 지자체는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기업의 CSR 지형이나 종교성지, 그다음에 사찰림 뭐 이런 것들 뭐 잡혀 있는데요. 지자체 관련해서는 조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보면 자연환경보호법이나 야생법이나 이런 거 해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이 보호지역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보호되지 않은 거. 그런 지역들은 얼마든지 자연공존지역화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 중에 도시공원이나 녹지 관련돼서 지자체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추가드리는데 그런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공원 뭐 이런 그런 녹지 관련해서도 자연공존지역화 시킬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지금 이제 법 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이제 보호구역 지정하잖아요. 보존구역 500m, 뭐 300m, 200m 해서 그 보존구역들도 얼마든지 자연공존지역화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공간대 형성이 되면 뭐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문가 협의체도 있고 정부기관 협의체도 있어서 상호 협력해서 이제 통합 DB를 등록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환경부에서 이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30x30 타겟 성취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앞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주류화되지 않으면 이런 보존 공존 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도 명칭을 어떻게 했냐면 30x30 얼라이언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30x30 얼라이언스 이제 아시는 분은 일본에 똑같은 거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일본에 똑같은 이름으로 일본은 자연 상생 사이트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쓰는데요. 일본에 30x30 얼라이언스가 있고 태국에는 뭐 30x30 코올리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용어인데 용어는 이제 가칭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은 그 30%를 보존하겠다는 목표가 30 앞에 30이고 뒤에 30는 훼손 지역들의 30%를 복원하겠다는 복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묶어서 30x30를 연합하는 코올리션이기도 하고 민간과
공공의 코올리션이기도 합니다.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플랫폼에는 뭐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뭐 관심 있는 기관이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기 기관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핵심 멤버를 모으고 있는 중이어서 12월 말쯤 이제 공식 론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사무국을 운영을 할 테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 이제 보건 관련돼서, 보존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의 이제 자연 공생 사이트를 찾아서 인증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죠. 그 다음에 훼손지 중에 복원해야 되는 것들도 찾아내서 이제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 최신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민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사실은 지금 ESG나 TNF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 다양성 관련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우리가 공시하려면 공시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정보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찾고 싶은데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업 영역에 맞게 해야 또 그거를 공시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보존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함을 표명해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 공개, 그다음 매칭 서비스, 그다음에 컨설팅, 그런 그 보존 사업들, 보건 사업이나 보존 사업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이나 민간에서 그런 보존 활동을 하면 사실 중요한 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레코그니션을 해주고 서티피케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해줘야 공시할 때도 써먹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생물다양성 기여했다고 하는 인정을 해주는 것들을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세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로칭하면서 그런 규정들을 12월 안에 또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관심이 있으시면 저나 그 환경부의 자연생태 정책과의 조용훈 사무관이 담당이거든요. 이거 지금 30x30 얼라이언스 만드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처음부터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는 짧지 않았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